부모가 커야 아이도 큰다라는 주제로 커밍교육 부모교육에 대한 이야기와 베터비 에듀 현장 사례 아카데미가 그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활동하시는 그 기업들 그리고 그 기업들의 사업에 대해서 좀 소개하는 내용인 것 같아서 커밍비의 창업 스토리를 같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강연을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소개를 좀 간단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이 풀이 하나 있는데 이 풀이 뭘까요? 지금 다 생각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이 풀은 생강입니다. 예, 처음 하셨죠? 예, 생강이 저희가 주로 먹는 건 뿌리나 열매, 그러니까 생강 차로 먹거나 아니면 뭐 김장하고 이럴 때 거기다 넣어 먹잖아요. 양념으로 많이 쓰이는데 얘네들이 자랄 때 이런 모습이에요. 저 밑에 지금 뿌리가 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클 때부터 이렇게 향기가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퇴사하고 주말농사꾼이 되었는데 그 생강을 키우면서 좀 남은 생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생강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영화 공부를 오랫동안 했었고요. 그래서 정책 연구와 그다음에 영화 평론하는 일을 좀 했었고 그 경기콘텐츠진흥원이라는 곳에서 콘텐츠 기업들을 지원하고 신규 사업을 개발하고 또 창업 지원하는 업무까지 하다가 퇴사를 하였고요. 이제 그 세 번째 10년에는 커밍비를 창업하여서 좀 부모 성장을 돕는 일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그 일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는 중년 창업이거든요. 이제는 이거를 솔직히 말할 수 있어요. 옛날에는 청년이 아닌 것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드러내지 못하는데 이제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퇴사를 하면서 중년이 될 때쯤 퇴사를 하게 되었고요. 그때 이제 무슨 일을 할까 고민을 했을 때 지금까지 생은 좀 나를 위해서 살았으니 남은 생은 좀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고 그러면 어떤 사람이어야 하지? 라고 했을 때 청소년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기성세대가 되면 사회가 이렇게 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잖아요. 더 이상 탓할 수 없다. 너도 책임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좀 탐색을 하였고요. 근데 청소년과 관련해서는 세 가지 주체가 있습니다. 청소년 자신, 부모, 학교, 교사 이 세 가지 주체가 있는데 실제로 제가 청소년기를 돌아보았을 때 현재의 청소년들은 굉장히 주도적이고 주체적으로 자기 삶을 개척하려고 하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학교의 경우에도 공교육이 바뀌지 않는다고 많은 분들이 비판을 하고 계시지만 실제로는 그러니까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고학년인데 제가 교육받았던 시기와 지금을 비교해보면 굉장히 좋은 변화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피부로 느낄 수 없지만 몇십 년 전하고 비교해보면 변화하고 있는 것들을 느낄 수 있고 선생님들의 경우에도 좀 새로운 교육을 통해 아이들을 잘 키우려 노력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실제로 청소년과 선생님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이 부모가 바뀌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아이들이 태어나서 가장 첫 번째 만나는 사람 그리고 첫 번째 맺는 관계가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의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좀 부모를 돕는 일을 하자라는 것으로 저희 비전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을 하면서 부모와 관련한 사업들을 어떻게 할까를 좀 고민을 하게 되었고요. 기본적으로 아이를 낳기 전에 다 사회 속에서 자신의 사회적 정체성을 갖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였는데 이 공간 자체가 집으로 제한이 되고 어떤 자신이 한 사람으로서 자기 효능감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들이 줄어들게 되죠. 그런 상태에서 좀 우울감이 높아지고 이 우울감은 실제로 아이에게 그대로 전달되게 되는 거죠. 저희도 사실 이렇게 지금 여기에 세 분이 있는데 누군가의 에너지가 당연히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게 되는 것처럼 가정 내 이 좁은 공간 내에서는 훨씬 더 그것이 아이에게 많이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밀레니얼 세대의 엄마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어려움들을 갖고 계시고 또 어떤 것들을 원하는지 수요조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결혼하기 전에 그러니까 아이를 양육하기 전에 다 사회적인 일들을 하고 자기 공간도 굉장히 다양하게 갖고 밀레니얼 세대 같은 경우에 저희 세대보다 훨씬 역동적인 세대거든요. 그리고 자기 성취감도 굉장히 높고 근데 이것이
그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자기 시간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자기 존재가 사라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거 자체가 어떤 시간의 부재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돌봄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원했던 것은 연대와 지지 모임인데 실제로 그 양육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우울감이라든가 그다음에 양육에서의 어려움들은 나만 느끼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겪어가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사회적 차원에서 논의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그런가? 라고 생각하면서 되게 외로움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 이것이 어떤 장을 만들어주고 이 안에서 나눔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급격한 성장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연대와 지지 모임을 원하는 것이 두 번째였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부모 성장 교육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아이는 공공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아이가 가정이나 사적 공간에서 크지만 그 아이가 어떻게 컸는지의 영향은 그가 성인이 되었을 때 나타나서 사회에 영향을 미치므로 아이는 그 공공재로 바라봐야 한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같이 양육에 참여해야 한다.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 부모 성장 교육으로 아이와 사회를 행복하게 하자라는 비전을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커밍비의 교육은 교육, 커뮤니티 사업, 콘텐츠 세 가지 맥락, 세 가지 카테고리에서 이루어지게 되고요. 교육은 그 부모의 마음을 관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차원에서 어떻게 마음을 관리할 수 있을까라는 측면. 그다음에 두 번째 커뮤니티는 지식과 삶을 공유하는 독서 모임을 통해서 그리고 부모 성장 콘텐츠는 현재는 좀 이렇게 작게 하고 있지만 앞으로 좀 사업 계획 속에서 키워나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육 사업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커밍비의 교육 사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그 어떤 철학, 어떤 방향성 속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는지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모가 된다라는 것은 돌봄을 받는 존재에서 하는 주체로 이제 바뀌는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사실 이제 부모가 되기 전에는 내 한 몸 돌보면 되는, 내 한 몸 챙기면 되는, 자기 돌봄만 하면 되고 또 내 부모로부터 내가 돌봄을 받는 존재였었죠. 근데 부모가 되게 되면 이제 나의 에너지를 아이에게 돌보는 데 에너지를 써야 하는 거죠. 내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새로운 역할들이 추가되게 됩니다. 어떤 역할들이 추가되나요? 뭐 아내, 남편, 또 뭐가 있을까요? 아빠, 엄마, 뭐 며느리, 사회,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다양한 정체성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 정체성 사이에서 사실 혼란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사춘기를 이야기할 때 뭐 사춘기를 뭐라고 얘기하나요? 내자로? 네, 질풍노도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질풍노도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 실제로 그때는 이제 몸의 신체적인 변화와 뇌의 변화를 같이 겪는 건데 이 나이 먹어가지고 부모가 돼서 겪는 거는 이런 말도 붙어 있지 않아요. 실제로는. 근데 엄청난 그 변화를 겪게 되는데 이 혼란들이 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얘기되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내가 누군가 타인을 돌보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타인을 돌본다는 내 에너지를 주는 거고, 그러면 이 내 몸 안에 샘이 채워져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결국에 나를 돌보고 자기 관리가 되어야지 타인에게 에너지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정체성들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가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커밍비의 부모 교육, 부모 성장 교육이라고 하는 맥락은 바로 그 누군가를 돌보기 위해서는 이 자기 돌봄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실제로 이제 아이들을 집중적으로 돌보는 기간은 길어야 10년이죠. 사실 이제 아이들이 나이가 두 자릿수가 딱 되기 시작하면 지발로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지원들을 부모로서 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집중적으로 투여되는 시간 10년에서 뭐 길어야 20년. 제가 보기엔 10년이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실 아이가 사춘기에 접어들게 되면 사춘기의 갈등은 아이가 부모로부터 심리적으로 독립해가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갈등인 거거든요. 그렇다면 아이들이 이 심리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부모도 분리가 되어야 돼. 부모도 독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로부터. 그래서 저희의 교육은 이제 커밍비 워크숍이 이제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죠. 이거하고 클럽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커밍비 워크숍은 그 크게 1단계와 2단계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1단계에서는 내면의 힘을 키우는 자기관리의 방법들을 실천하는 것,
그리고 2단계에서는 성장의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실천해 가는 것. 그래서 기간은 이제 각각 달리해서 한 달, 두 달 이렇게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가장 핵심적으로 얘기 드릴 수 있는 건 온라인 셀프 미션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아침마다 이제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는 질문이 주어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쓰고 그것에 대해 서로 공유하고 제가 코칭 피드백을 해드리는 형태로 그게 이제 메인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중간 사이사이에서 이제 대면 온라인으로 워크숍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참가자 후기를 통해서 이것의 효과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감정 조절인데요. 지금 여기 오른쪽 하단에 있는 게 저희 워크북이에요. 이 워크북에 직접 제가 쓰는 방식을 택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워크북에 보시면 여기에 이 왼쪽 페이지에 있는 것이 이제 매일매일 자기 감정에 대해서 기록하는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비폭력 대화에서 보면 이제 관찰, 느낌, 욕구라고 해서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관찰하고 그 다음에 그때 내가 느낀 감정이 무엇이었는지 감정을 구체적인 단어로 기록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사실 모든 감정은 어떤 욕구가 충족되었거나 충족되지 않아서 나타나는 것이므로 그 욕구에 대해서 이제 기록하고 이렇게 세 가지를 하게 되는데 이걸 매일매일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때 내가 뭘 느꼈지? 그때 나의 욕구는 무엇이었지?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게 되는 훈련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을 계속 했을 때의 장점은 내가 감정적으로 흔들릴 때 한 템포 쉬어서 그때 지금 내가 왜 이러지?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그 훈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한 템포 쉬게 돼서 가족들에게 화를 덜 내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모든 참가자분들이 하십니다. 그래서 감정 조절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거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자기 사실 감정을 조절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은 내 감정을 내가 알고 그때 내가 무엇을 원했는지를 알아차림으로써 그게 나를 돌봐주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게 하나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제가 셀프 미션에서 질문이 나간다고 했잖아요. 그 질문들에 답하는 과정에서 자기 삶에 대해서 정리하고 앞을 내다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잘하는 사람이고 무엇을 원하는 사람인지 알게 되니까 자신감이 생기게 되죠. 사실 저희가 행복하지 않다고 느낄 때에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이거나 뭘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다고 스스로 판단하게 될 때 행복감을 못 느끼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제 커뮤니티 워크숍을 통해서 그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지금 할 수 있는 건 뭐고 앞으로는 무엇을 할 거고 이것이 나오다 보니까는 자존감이 회복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여기엔 적지 않았지만 나의 정체성을 일깨워준 프로그램이었다 이런 이제 피드백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게 관계가 개선되었다라는 측면인데 이게 이제 거의 감정 조절, 자존감 회복, 관계 개선 이게 선순환이죠. 그러니까 내 감정을 조절하게 되고 나를 돌아보게 돼서 감정을 조절하게 되고 그러니까 자존감이 회복되고 그런 관계가 개선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사실 이 앞에 두 개가 안 돼서 관계가 나빠지는 거거든요. 실제로는. 그래서 관계가 훨씬 좋아졌다라는 이런 피드백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라도 커뮤니티 워크숍에 여러분들과 함께 참여하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커뮤니티 교육의 두 번째는 이제 감정 코칭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이들을 사랑하지요. 사랑하는데 왜 어려울까요? 여기 이제 부모이신 분과 부모가 아니신 분이 아마 섞여 있는 것 같은데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아서 힘든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사랑하긴 하는데 어떻게 사랑할지 그 기술이 부족해서 우리가 그 어려움을 겪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소통에서의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감정 코칭을 커밍비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부모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흥분하였을 때나 또 이제 격앙되어 있을 때 다른 사람의 감정이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좀 고요할 때, 좀 평안할 때, 좀 차분했을 때에는 그 사람의 상태가 보이는 거죠. 그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나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 코칭의 기본은 앞에 워크숍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자기 관리하는 것, 자기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 두 가지 틀 안에서 그 부모가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아이들을 이해하는 것, 이 두 가지 축으로 해서 이제 소통 실습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는 커뮤니티 북클럽을 3년째 제가 해오고 있는데요. 그동안 두 개의 팀이 이제 116번, 87권의 책을 완독하였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북클럽의 프로세스를 좀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일단 각자 책을 읽고요. 각자 책을 읽은 다음에 자기 가슴에 온 문장, 마음에 와닿았던 문장을 필사를 합니다. 그리고 필사를 하고 이제 독서모임에 참여하는 구조인데, 독서모임에 참여할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사전에 발문이 나가게 돼요. 그래서 나눔 자체가 좀 구조화된 대화의 틀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이건 매번 바뀌어요, 책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북클럽을 했을 때의 장점은, 이제 사실 책을 읽을 때는 내일까지 읽어야 돼 막 읽느라고 되게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정리할 시간이 실제로는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한 문장이라도 적기 위해서 책을 뒤적거리다 보면 그 책에 대해서 한번 정리가 되는 거죠. 한번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발문을 가지고서 그 책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그걸 대화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읽고 쓰고 말하고 이 세 가지 과정을 통해서 책을 굉장히 꼭꼭 씹어먹는 느낌? 소화하는 그런 북클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갖고 있는 힘이 저는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사실 어렸을 때라고 얘기하기 좀 그렇고, 저는 20대 때 책을, 20, 30대 때 책을 많이 안 읽었었고요. 20대 때는 그냥 공부해야 돼서 읽는 책이 되게 많았었던 것 같은데, 나이를 좀 먹고 아이를 키우면서 이렇게 책을 읽었을 때의 장점은 뭐냐면, 내 삶에서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중요한 일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책의 이야기와 계속 연결시키게 되는 작업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책 보면 저희가 이제 막 양육이나 교육에 관한 책만 읽지 않거든요. 굉장히 다양하게 읽어요. 다 잡식성이어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책을 읽게 되는데, 이 책을 읽는, 어떤 책을 읽어도 지금 내 삶의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과 책의 지식이 연결되는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그것을 연결해서 고민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들이 이 사람을 굉장히 성장시킨다라는 걸 되게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 삶과 지식을 공유하는 북클럽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커뮤니티 북클럽의 특징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위로와 성장을 먼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를 돌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행위에는 뭐가 있을까요? 잠을 자는 것, 또 뭐가 있을까요? 영화 보기, TV 보기, 맛있는 거 먹기,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자기 돌봄의 행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책은 언제 어디서든 펼쳐들을 수 있다는 것, 그 때문에 책값만 들이면 된다. 책값만 들이면 된다. 그리고 책을 읽는 과정에서 그 책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저렴한 자기 돌봄 행위가 아닐까. 그리고 책을 읽는 과정에서 자기의 고민이라든가 이런 것 해결 지점, 위로받을 수 있는 것들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자기 돌봄의 방법으로 책이 참 좋다, 그것만이다라는 건 아니지만 이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 할수록 느끼는데요. 여기 이제 피드백에서도 보면 셀프 힐링을 하게 된다, 나를 돌봐줄 수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사실 작년에는 북클럽의 거의 한 80%가 온라인으로 이루어졌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근데 집콕하고 아이와 함께 하느라고 어른 대화를 할 수 없는 거죠. 나는 어른이니까 어른으로서 좀 멋진 대화는 좀 그렇고, 내 속에 있는 이야기를 책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높은데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북클럽을 하면서 어른 대화를 할 수 있었다, 그게 숨통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문이 있잖아요. 그래서 구조화된 대화, 그 다음에 유익한 발제가 있어서 그것을 주제로 해서 다양한, 그러니까 나의 생각에만 빠져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과 대화해서 인식의 폭을 확장시킬 수 있었다라는 측면이 되게 강점이고, 그 다음에 이제 벽돌책들을 돌파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성취감. 그러니까 사실 뭔가 이렇게 효능감을 느낀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벽돌책을 읽으면서 내가 이걸 해냈다라는 자신감도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무엇을 하나요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그럼 앞으로 어떤 계획들을 갖고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대로 살고 사는 대로 생각한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먼저 써놓는데요. 이게 원래 이야기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라는 이야기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게 원래 어떤 뜻으로 쓰여지나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얘기인즉슨 생각한다라는 건 뭔가 계획하고 내 삶의 의미를 생각하고 그거에 맞춰서 살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그냥 막 살게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돌아보면 계속 생각하는 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지만 그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경험들을 저희가 종종 하게 됩니다.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내가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고민해 보겠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삶이 단순하지 않잖아요. 굉장히 다양한 변수들이 나와 내 주변에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생각대로 되지 않았을 때 되지 않는 생각들을 가지고서 변화해야겠죠. 내 플랜을 바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커밍비를 창업하고 여러 가지 과정들을 좀 거치면서 생각한 대로 노력하지만 바뀌고 변하고 사는 거에 맞춰서 다시 생각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앞으로의 계획에 넣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 첫 번째는 이제 이게 그 커밍비의 철학을 다루면 자기돌봄에 대한 책을 내려고 해요.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게 저희 커밍비 워크숍에서 활용하는 워크북인데요. 이제 이거는 그야말로 워크북이고 그 자기돌봄을 혼자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책을 지금 한 80% 정도 썼고요. 아마 올해 안에 발간을 목표로 열심히 작업하고 있는데요. 근데 북클럽 같은 경우에는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리더가 누구냐 이런 게 이제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제가 처음에 북클럽을 만들 때도 생각했던 것은 클럽장에 있어서 유명한 사람 끌고 간다는 표현 적절한 것 같지 않고 유명하신 분들이 리딩을 해가시는 북클럽들이 있는데 저는 처음부터 그건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기본 관점은 이거였어요. 어른이라면 우리 정도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누구나 리더가 될 수 있다. 스스로 고민하여 그 알을 깨고 나온 사람은 후배를 더 열심히 끌어당겨줄 수 있다라는 관점이었었고 그래서 북클럽 멤버들이 한 시즌 내지 두 시즌 내지 세 시즌 정도 돌아가면서 리더를 하는 구조로 가져가고 있고 리더 모임을 통해서 이분들이 구조화된 대화를 할 수 있는 발문을 구성하는 것과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하면 좋은지에 대한 가이드는 해드리고 있는데 사실 너무 스스로 잘하고 계세요. 이미 너무 잘하고 계셔서 리더가 좀 더 확산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이 상태에서 지금 대면과 비대면 북클럽으로 되어 있는데 온라인 북클럽을 확대해서 그러니까 친구가 친구를 돕는 성장을 경험한 사람이 성장하고 싶은 사람을 돕는 이런 구조를 가져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클럽 참여하셨던 분 중에 정말 북클럽은 좋은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책을 읽는 사람은 나빠질 수가 없는 것 같아 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책을 읽고 쓰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알았던 사람은 전과 똑같이 할 수가 없어요. 물론 똑같이 합니다. 왜냐면 우리의 관성과 습관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 하지만 똑같이 한다 하더라도 이 안에서 갈등이에요. 근데 북클럽에 다시 와요. 또 반성해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면 아주 미세한 변화들이 생겨요. 그래서 2년에서 3년 정도 지나니까 저는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사람들이 바뀌는 게. 제가 원하는 짬밥은 아니지만 어쨌든 제 오늘 두 가지 맥락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어요. 첫 번째는 이제 이게 아무래도 창업가들로서 예비 창업가 이런 분들이 참여하신다고 해서 창업가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하나, 부모로서 참여하신 분들도 있다고 하셔서 부모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 하나, 두 가지 제언을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는 창업가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우산 없이 빗속을 걸어가는 방법. 요거는 제가 창업을 하고 보니까 이제 회사에 있을 때는 회사가 우산이 되어주잖아요. 그래서 비 오면 그 회사의 우산을 쓰고 가면 됩니다.
근데 이제 창업을 하게 되면 뭐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지만 어쨌든 처음 시작할 때에는 회사라는 우선은 없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부터 100까지 그 창업가와 그리고 창업팀이 그곳에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산을 사든 아니면 연잎을 사서 그걸 쓰든 아니면 내가 비사회로 뛰어가든 그건 다 자기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창업은 정말 우산 없이 빗속을 걸어가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면 우산 없이 빗속을 걸어갈 때 어떤 게 필요할까라고 했을 때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라는 내가 창업한 이유와 목적에 대하여 계속 리마인드하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 옆에 이 원은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사이먼 사이넥의 골든 서클이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정말 많이 이야기하죠. 근데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내가 왜 하는가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제 그 사이먼 사이넥이 얘기했던 맥락은 기업의 생존, 기업의 성장이라는 맥락에서 F를 얘기하면서 이제 이거를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조직의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조직의 Y가 명확해져야 조직 내에서도 그리고 조직 외부의 어떤 고객들의 유입에 있어서도 Y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것이 어떤 창업가들 그리고 성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내가 왜 이 일을 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내가 멘탈이 흔들릴 때마다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 나의 Y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나의 호흡과 나의 속도입니다. 여기 지금 원이 흐려졌죠. 예. 그러니까 나의 Y와 How와 What을 정하고 갔다 하더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창업의 여정에서는 굉장히 불확실성의 여정을 걷는 거예요. 우산 없이 걸어야 되니까. 우산을 내가 사거나 뭐 어쨌든 가림막으로 피하거나 할 때까지는 그러면 그리고 사실 현실에 있어서 창업에 대한 공식은 이미 너무 많이 있어요. 정말 많아요. 그런데 그 창업의 공식이 내 거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거가 아니라고 제가 단언하는 맥락이 아니라 그것이 내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적용하는 작업이 필요한 거죠. 그러려면 나의 방법과 나의 호흡과 나의 속도를 찾아가면서 흔들리지 않는 거. 그러니까 사람이 안 흔들리는 건 사람이 아니죠. 흔들리는데 그 흔들림의 과정에서 내가 나의 호흡과 나의 속도를 알면서 가야지 멘탈이 털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럴수록 멘탈 관리를 하여서 멘탈이 털리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다면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나는 어떤 속도로 갈 건지에 대하여 굉장히 스스로 계속 고민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가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멘탈을 관리하는 것 결국에 그것은 자기 돌봄의 방법으로 저는 회귀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이제 부모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부모가 크는 만큼 아이도 큽니다. 이 강의의 제목으로 되돌아가게 될 건데요. 여기에 있는 이제 사진에 나오신 분들이 저희 이제 커밍비 워크숍을 하게 되면 맨 마지막에 끝날 때에 그동안 내가 어떤 걸 느꼈고 그리고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갈 거고 나의 비전을 이제 마스터 플랜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 장면의 사진들인데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되게 항상 뭉클해지게 돼요. 왜냐하면 자기의 자기의 강점을 알고 자기의 빛을 발견한 사람이 자기의 꿈을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도 빛이 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도 빛이 나는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부모들이 자기 삶을 만들어 나간다면 아이들은 그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잘 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날 집에 가서 아이하고 싸울 수도 있어요. 화를 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기 관리를 통해서 다시 되돌아와서 자기 삶을 살아가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에서 어떤 자기의 삶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부모들이 그럴 수 있다면 아이들도 그걸 보면서 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부모가 자기를 돌보는 것이 아이와 가족에게 선물이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동행자로서의 아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아이를 우리는 보호해줘야 하는 책임이 있는 부모이죠. 그리고 아이가 갓 태어났을 때 아이들은 우리가 보호해주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죠. 그리고 청소년기까지도 아이들은 우리가 뭐 경제적인 지원이든 여러 가지 지원해주는 역할들을 하게 돼요. 그러나 어느새 아이들이,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업고 가는 걸 많이 그릴 텐데 어느샌가 아이들은 손을 잡고 같이 걸어가는 동행자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아이를 내가 보호해주는 대상으로 바라보느냐, 아이를 나의 동행자로서 바라보느냐는 굉장히 다르게 관계가 설정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동행자를 바라보게 되면 그를 나와 다른 존재로 인정하는 것이고 그의 독립과 자율성, 여기서 독립이 어떤 집을 나간다 이런 맥락이 아니에요. 그가 자율적으로 스스로 선택하고 판단하는 것들에 대해서 존중하고 대화하는 형태로 관계가 달라진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여야 하지만 아이를 동행자라는 관점에서 보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커밍비의 그 채널 커밍비하고 연결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커밍비에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 있어요. 그래서 오픈 채팅방 들어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상한 걸 올리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참여 코드를 만들었는데 그건 블로그에 다 나와 있으니까 여기서 그 블로그 오신 김에 커밍비 활동들을 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서 팔로우 해주시면 열심히 내용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저녁 시간에 이렇게 저와 함께 부모의 마음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 또 커밍비의 창업 스토리를 들어주신 여러분들 때 그리고 커밍비 워크숍과 북클럽에서 만나뵐 수 있게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